저번 시간에 개인 혹은 가게의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형식을 살펴보았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해 보아야 되겠죠. 물론 뭐 특정 개인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통계청에 보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있죠. 그래요.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면 전체 평균 가구의 소득과 지출, 그래요. 그 비소비 지출을 파악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평균 가구란 건 어떤 건가요? 실제로 존재하는 가구는 아니죠. 그래요. 현실에 해당하는 평균, 그래요. 가구는 극히 드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구의 평균 소득과 가구의 평균 지출을 알 수 있는데, 뭐 그러한 것들은 특정 가구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뭐 해당되는 가구도 있겠지만 드물겠죠. 하여간 특정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가구 수준을 알 수 있겠죠. 네,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구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한번 작성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요. 형식에 따르면 활동을 통한 소득, 활동의 소득,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죠. 소득을 구한 뒤에 또 세금을 구해서 차감하고, 그리고 지출을 구해서 이제 순손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요. 가구 소득 평균을 보면 1년 동안 그래요. 경상소득이 나와있죠.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전소득에는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있죠. 이전소득을 더한 거죠. 그게 6,125만 원이죠. 그래요. 근로소득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활동을 통한 소득에 해당되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4,990만 원을 여기 적을 수 있겠죠. 활동의 소득에는 뭐가 있나요? 뭐 금융소득, 이전소득, 뭐 기타 소득이 있겠죠. 기타 소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해당되죠.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복권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복권으로 인해서 당첨돼서 얻는 소득, 혹은 뭐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요. 활동을 통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활동의 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금융소득, 그래요. 금융소득, 뭐 자본소득을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자본소득에는 뭐 임대료 같은 게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뭐 임대료와 이자소득 이런 걸 구별할 수 없죠. 배당소득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재산소득 432만 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이전소득은 구할 수 있죠.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이 있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실현소득이 되는 거죠. 미실현소득이 있을 수도 있죠. 가정은 어떤 주식이나 채권이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미실현소득, 그런 것들은 가격이 변동하니까 미실현소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건 미실현 지출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보통 이러한 손실 이익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죠. 올해는 이익이 났지만 내년에는 손해로 바뀔 수도 있고, 올해는 손해가 났지만 내년에는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미실현 소득, 미실현 지출인 거죠. 그래요. 그럼 소득과 관련된 건 다 작성했어요. 그럼 지출을 볼게요. 뭐 소비 지출은 한 276만 6천 원 되죠.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이 있죠. 이걸 보고 뭐 필수품, 사치품, 생존수단, 욕망충족수단을 나눌 수가 있나요? 쉽지가 않죠. 그래요. 필수품, 사치품은 아예 필수품, 사치품은 구별할 수는 없죠. 필수품, 사치품은 무엇으로 구별한다 했나요? 가격으로 구별한다 했죠. 같은 신발이라도 2, 30만원짜리 신발이 있을 수가 있고 4, 5만원짜리 신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요. 필수품, 사치품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이걸 보고는. 생존수단, 욕망수단은 구별할 수 있냐? 약간 구별할 수 있죠. 뭐 식료품은 전통적으로 생존수단이죠. 주거비는 당연히 생존수단이겠죠. 교육비도 생존수단이라 했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것도 생존수단이 될 수가 있죠. 소득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죽죠. 다 시장에서 의지하기 때문에. 시장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안 되죠. 살 수가 없죠. 그 예전에 언급했죠. 의료비, 생존수단에 포함시킬 수 있죠. 교통비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생존수단에 포함될 수도 있고 욕망충족수단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놀러 갈 때 교통비를 쓰면 욕망충족수단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한민국 한국 현실에서는 출퇴근할 때 교통비를 이용하죠. 또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를 이용하고, 놀러 갈 때 쓰는 비용은 별로 없죠. 그러면 교통비 역시 일단 생존수단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욕망충족수단에 이용되는 교통비는 미미하니까 그냥 포함시킬 수 있어요. 통신비는 어떤가요? 통신비도 마찬가지겠죠. 교통비하고. 생존 어떤 뭐 사업을 위해서 통신할 수 있잖아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통신을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뭐 잡담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볼 때 통신을 많이 이용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통신비는 일단 욕망 충족 수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겠죠. 뭐 세밀하게 이렇게 안 해놔서 그냥 한국 현실의 각에서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잡는 거죠. 기타 지출은 어떤가요?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욕망 충족 수단으로 넣기로 한 거예요.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타 지출을 넣었을 거예요. 기타 지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뭐 관광을 가서 쓸 수도 있고 유흥비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렇겠죠. 뭐 가전제품을 살 때도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뭐 기타 지출에서 다 욕망수단은 아니겠지만 그래요. 일단 그렇게 임의적으로 욕망충족수단으로 일단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필수 생존수단 지출.
231만 5천원. 필수요금망 충족수단 지출 83만 1천원. 그래요. 지출 작성할 수 있어요. 세금은 세금도 구할 수 있어요. 세금도 보면 이 비소비 지출 자료가 통계청에 있어요. 그럼 세금 36만 8천원 나와 있죠. 그러면 그래요. 실현소득에서 세금을 빼면 세금 차감 후 소득이 되겠죠. 실제로 지출에 이용할 수 있는 돈이죠. 그 지출에 대해서는 쭉 언급했죠. 근데 비소비 지출에 보면 그래요. 세금만 있는 게 아니죠. 공적연금, 사회보험료도 있죠. 그래요. 이런 거는 생존 수단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왜 그런가요? 뭐 내용을 보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그래요. 일정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생존 수단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죠.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게 뭔가요? 건강보험이죠. 그래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 수단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돼요.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실현 지출은 352만 원이 되죠. 그러면 순손익은 223만 7천 원이 되죠.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가정이 흔할까요? 흔하지가 않겠죠. 그래요. 일단 그 평균값을 한번 봐야 되는데 평균값을 보면 중앙값, 중간값하고 좀 달라요. 소득이 평균값은 612만 5천원인데 483만 6천원이고 지출은 276만 6천원인데 평균값은 중앙값은 240만원이고 비소비 지출 역시 보면 평균값은 112만 2천원인데 중앙값은 647만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평균값이 중간값보다 높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300만원,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1000만원이 있어요. 소득이라 가정할게요. 월소득이라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죠. 중간값은 얼마인가요? 500만원이죠. 평균값은 얼마인가요? 560만원이 되죠. 왜 그런가요? 소득은 천차만별인데 큰 금액이 있으면 평균값이 확 올라가 버리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들이 어느 경우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값을 이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어떤 경우에 대부분의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중간값에 포진되어 있을 때 중간값을 이용하는 게 현실을 이해하기는 더 쉽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중간값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표시해 봤어요. 약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뭐 이렇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필수 생존수단, 필수 용방 충족수단, 사치 생존수단, 사치 용방 충족수단 이렇게 다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판단하기 편하게. 원래 다 작성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요? 어떻게 지출하는지 알아야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할 건데 전체 평균으로 하면 너무 현실적인 감각이 없죠. 소득이 천차만별이니까. 근데 자료 중에 보면 자산별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를 나누고 소득을 이렇게 구한 게 있어요. 1분위는 자산이 작은 걸 가리키고 5분위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자산이 많은 걸 가리키죠. 그래요. 1분위는 보면 소득이 한 2,820만원 돼요. 2분위는 4,197만원, 5분위는 한 1억이 넘죠. 1억 가까이 되죠. 무슨 말인가요? 소득이 높으면 순자산 역시 크구나, 커지는구나. 그런 걸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평균값은 좀 왜곡이 일어나니까 중간값을 이용한다 했죠. 그래서 작성해 보면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중간값으로 섭리 따른 손익계산서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료가 없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분위 소득은 2,823만원 돼요. 이전 소득을 더해보면 69만 8천원 2,823만원 되고 698만원이죠. 이전 소득이. 순소득은 얼마냐면 2,125만원이에요. 그 지출은 181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어떤가요? 지출보다 소득이 많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는 거죠. 그래요. 지출 비중을 아예 나중에 구해보고 소비 지출은 1,670만원이죠. 지출이 더 큰 이유는 뭔가요? 비소비 지출이 있기 때문이죠. 세금 같은 거 아까 보여줬죠. 2분위는 소득이 4,197만원, 순소득은 3,565만원, 지출은 2,585만원 이렇게 되죠. 순소득, 그러니까 소득보다 지출이 더 적죠. 3분위도 마찬가지고 4분위도 마찬가지죠. 5분위도 마찬가지죠. 4분위만 보면 소득이 7,100만원, 이전 소득은 712만원, 순소득은 6,389만원, 지출은 4,416만원 이렇게 되죠. 그래요. 그럼 이걸 보면서 뭘 느끼나요? 사람들은 법만큼 지출하면서 살고 있구나. 아무 어려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평균값으로 구한 거죠. 중간값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중간값이 더 현실적이라 했죠. 중간값은 좀 낮았죠. 소득도 낮고 지출도 낮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보면 그래요. 형편대로 다 살구나. 버는 만큼 지출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요. 1분위는 2,251만원, 지출은 1,500만원, 3분위는 소득이 5,167만원, 지출은 3,100만원. 그래요. 여기서 잠깐 지출 비중과 소비 비중을 살펴볼 수가 있죠. 지출 비중은 뭔가요? 지출에서 소득을 나눈 거고, 소비 지출은 뭔가요? 소비 비중은 뭔가요? 소비 지출 비중에서 소득을 나눈 거죠. 지출 비중을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1분위가 제일 높죠. 가난한 사람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요? 필수적인 건 꼭 구매해야 되니까 그렇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2분위는 어떤가요? 지출 비중이 61%, 대폭 줄죠. 3분위는 60%, 2분위랑 거의 비슷하죠. 4분위도 거의 비슷하죠. 5분위니까 갑자기 지출 비중이 확 증가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5분위는 사치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비 지출을 봐야 되겠죠. 비소비 지출은 뭔가요? 세금 이런 거죠. 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가리키죠. 소비 지출은 뭔가요? 자기가 쓴 돈을 가리키죠. 소비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1분위가 64%, 예전이 제일 높죠. 2분위가 52%, 3분위가 47%, 4분위가 45%, 5분위는 41% 되죠.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지출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출 비중을 높이는 게 맞느냐. 또 이런 거 따져봐야 돼요. 그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그래요. 아마 대한민국에도 한국에서도 로빈후드 복지가 유행하고 있죠. 돈 많은 사람 빼앗아서 약탈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근데 그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가요? 실현하면 되는가요? 반작용이 있죠. 그래요. 투자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재산이 쌓여야지 어떤 식으로든 투자가 되죠. 그러면 투자는 무엇을 일으키나요? 소득과 고용을 일으키죠. 그래요.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분이 소득이 225만 원이라 해서 과연 못 살까요? 소득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 해서 과연 잘 살까요? 1분위보다 3분위가 잘 살까요?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가요? 이거 설명했죠. 가족이랬죠. 삼각형은. 그래요. 가족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 부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족이 형성되는 거죠. 사는 뭔가요? 가족 구성원이 4를 가리키죠. 가족 구성원이 2를 가리키겠죠. 개인도 있죠. 그래요. 이 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득이 225만 원인데 가족 구성원이 1인 가구면 어떨까요? 한 명이면 어떨까요? 부족할까요? 이 소득이? 또 다른 측면에서 2인이면 어떨까요? 225만 원이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청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1인 가구 평균 소득, 뭐 중간값도 있죠. 중간값을 보는 게 낫겠죠. 1인 가구로 해도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1인 가구는 보통 177만 9천 원 번다. 2인 가구는 374만 9천 원 번다. 이렇게 나와 있죠. 3인 가구는 653만 4천 원 번다. 4인 가구는 782만 5천 원 번다. 5인 가구는 833만 5천 원 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구 수가 그래요. 가구 수가 많으면 취업자 수 그래 소득을 넣으니까 많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소득이 많지 않은데 그래요. 가구원 수가 많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소득이 한 2, 300밖에 안 되는데 막 가족이 2명, 3명 되기 어렵잖아요. 4명 되기 어렵잖아요. 사람들 다 그 계산하는 거죠. 1인당 지출을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1인 가구 소득은 177만 9천원. 1인 가구 지출은 130만 원이에요. 그럼 1인당 지출은 얼마인가요? 130만 원이죠. 2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소득이 373만 9천원. 지출이 230만 천원. 소비 지출은 189만 원. 1인당 지출은 115만 원. 1인당 소비 지출은 94만 5천 원이죠. 2인 가구는. 1인당 지출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구해볼 수가 있어요. 5인 가구는 어떤가요? 소득이 833만 5천 원, 지출이 569만 5천 원. 그래요. 1인당 지출은 113만 9천 원, 1인당 소비 지출은 87만 4천 원. 이게 나오죠. 그래요. 1인당 소비 지출이 1인 가구가 높죠. 이거 왜 그런가요? 숫자가 많을수록 3인 가구 빼고는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인 가구에서 개인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요.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면 또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음식 먹을 때 그래요. 여러 명이 먹으면 낭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집 같은 거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하니까 그래요.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소득세를 대충 구할 수 있겠죠. 생존소득세는 뭔가요?
세금, 소득, 획득수단, 투입비용, 필수 생존수단, 필수 욕망충족수단,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거죠. 대충 하는 거예요. 품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출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얼마가 되나요? 1인 가구는 1인 그래요. 1인 가구는 130만 원 천원을 그래요. 지출한다 했죠. 근데 기타 지출을 뭐라 했나요? 욕망 충족 수단으로 구별했죠. 1인 가구는 31만 7천 원, 2인 가구는 53만 7천 원, 3인 가구는 80만 8천 원 이렇게 기타 지출이 있어요. 이거 나누기 2를 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런가요? 기타 지출에는 기타 지출 대부분 욕망 충족 수단이겠지만 생존 수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생존 수단에는 꼭 지출해야 되겠죠. 웬만하면. 욕망 충족 수단은 얘는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이거 빼주면 되겠죠. 130만 천원에서 15만 9천 원 빼면 되죠. 그럼 1인 지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114만 2천 원이 되죠. 비소비 지출 기준이 빠져있죠. 세금 이런 거 빼면 98만 7천 원이 되죠. 2인 가구는 162만 천 원이 되죠. 3인 가구는 256만 9천 원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5인 가구는 385만 8천 원이 되겠죠. 이게 뭔가요? 이 금액이 생존 소득선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계생활 현황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어렵게 사냐 어렵게 살지 않냐를 파악할 수 있겠죠. 1인 지출 기준 이렇게 쭉 구해봤죠.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1142만원 미만, 1142만원에서 2302만원 사이, 2302만원 이상에서 3537만원 미만 이렇게 쭉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1142만원 이상 있으면 한 명은 살기 괜찮다는 거죠. 가구 건수 1일 경우에 1142만원 이상이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어떤가요? 1142만원 미만이면 한 명도 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02만 원에서 3,537만 원 사이의 소득을 얻는다. 그럼 어떤가요? 가구 원수 2는 얼마 필요하다 했나요? 지출 기준으로 2,300만 원이 필요하다 했죠. 그래요. 2,302만 원에서 3,537만 원 사이면 가구 원수 2는 2명일 경우에는 그 가정은 살기 어렵지 않다. 근데 3명이 살면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소득을 조사할 때 해서 어렵게 사는지 편하게 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렵고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이 어렵게 사는지 괜찮은지를 파악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겠나요? 가계생활 현황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